발표는 그 국립외교원의 황일도 교수님이 맡아 주실 예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황일도 교수님은 특히 이제 핵 억제나 핵 교리와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셨고 가장 맹활약 중이신 분이고요. 지금 국립외교원의 안보통일연구부에 계십니다. 뭐 군사안보, 핵 억제, 핵 교리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국내에서 아마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정 토론이 이제 두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한 분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님이십니다. 김정섭 부소장님은 지금 세종연구소의 연구 및 교육 담당 부소장님으로 계시고요. 국방연구센터장도 맡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제 청와대 NSC, 그다음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다음에 국방부의 기획조정실장까지 맡으셨던 이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탁월한 현장 실무를 다 겸비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론자는 김보미 박사님이십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한반도 전략연구실에 계시고요. 북한의 핵 문제와 더불어서 핵 교리나 핵 지휘 통제 체제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 북한 전반에 관련 연구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핵 교리와 관련된 또 핵 지휘 통제 체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요즘 내시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 지정 토론자를 통해서 오늘 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 통일연구원의 원래 토론회는 딱딱하게 뭐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발표자께서 여유 있게 한 30분 정도 충분히 발표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은 발표 과정에 좀 더 주목해야 될 쟁점을 좀 약간 발굴해 주시는 것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나 또 당중앙 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교리가 좀 더 공세적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다 이런 관점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전술핵 무기를 사실상 이제 실전화시키는 것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교리 변화의 실제와 우리 현실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쟁점을 발굴해 주신 쪽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분 토론자 역시도 뭐 일회적으로 10분 정도 그냥 토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코멘트를 계속적으로 해주실 수 있게 좀 더 자유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역시도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좀 쟁점 중심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제 소개 말씀을 좀 줄이고요. 일단 발표를 먼저 듣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일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립외교원의 황일도입니다. 앞에서 통 박사님이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약간 뭔 말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 초에 그 당대회 이후로 북한이 전술핵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 상반기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그 방향성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들을 짚어보는 것이 오늘의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다만 조금 그 전술핵을 북한이 갖게 되었다, 가질 것이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인정 분위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상당히 논쟁들이나 논의들이 조금 뭐랄까요, 조금 거칠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정교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다가 역시나 이거는 핵학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이 관점을 통해서 봐야 북한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핵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아가서는 북한의 그런 의도를 한미측이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지 혹은 좌절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도 그렇게 좀 일관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너무 그러니까 전술핵이라는 문구건 자체에 혹은 북한이라는 특성에만 주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교하거나 혹은 구조적인 분석이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조금 있어서 이걸 조금 더 거시적으로 혹은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점에서 오늘 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예, 첫 번째 페이지는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의 미사일과 핵 활동 개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북한이 하고 있는 미사일 테스트들을 거칠게 구분을 하면 한 발 혹은 두 발 정도만 쏘는 경우가 있고 여러 발을 동시에 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발은 보통 개발용 테스트일 때 이렇게 쏘죠. 그리고 여러 발을 쏘는 경우는 훈련용이거나 과시용 이벤트일 때 이렇게 하고요. 숫자적으로 보면 김정은 집권 상반기에 전반기에 해당하는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서 개발용 테스트라고 분류할 수 있는 비중은 30% 정도, 30%대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로 기억하시다시피 16년, 17년에 북한이 워낙 세게 달렸고 18년에 대화국면 만들어졌을 때 섰다가 19년 이후로 다시 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16년 이후에 퍼센테이지를 작년 연말까지로만 치면 84%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사일 발사가 대부분 개발용 테스트였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 흐름들을 16년 이후의 흐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면 16년, 17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이른바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이라는 걸 표방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쇄 이벤트들을 이어나갔는데 기억하시다시피 당시에는 뭐 ICBM 혹은 전략핵 중심의 개발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간중간에 ILBM이나 혹은 그에 못 미치는 스커드 이하 같은 계열들도 써먹긴 했지만 무게중심은 장거리 미사일, 대미 본토 억제에 타격을 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맞죠. 그래서 기억하시다시피 세 차례 실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개의 ICBM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그냥 한미 측은 가만히 있었냐면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17년에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이 세지니까 한미가 사드의 성주 배치를 공식화했고 미국은 알래스카 GMD,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있는 MD망 중에 그라운드 베이스드 지상 배치 유격 미사일들의 캐파를 늘리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 미국, 뭐 우리 모두 이지스 능력들을 강화해 나가는 플랜들이 만들어졌고, 결정적으로는 그때는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만 NPR 2018, 그러니까 핵태세 검토 보고서 2018년 버전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었던 전술핵 내지는 저위력 핵무기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현실화가 돼서 이미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에는 저위력 탄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년에 협상 국면 지나서 19년, 22년에는 북한의 포커스가 바뀌었죠. ICBM은 아마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조금 그 가시성을 좀 줄이고 단거리 미사일 중심으로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스칸데르 에이트캠스라고 흔히 보통들 표현하는 마브, Maneuvering Reentry Vehicle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피 기동이, 그러니까 그 회피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동들이 가능한 미사일들을 만들었고 대부분 고체 엔진의 신규 미사일들이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저희력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징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조금 단순히 북한에만 초점을 놓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이런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만의 일이냐 내지는 북한이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핵무기를 사고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는 절대 무기고 정치적 무기고 엄청난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고 상대가 핵무기를 못 쓰게 만드는 거에만 용도가 있는 거야에 초점을 맞추는 이렇게 핵무기를 사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왜 핵무기도 무기야? 핵무기도 포 쏘고 총 쏘듯이 쏠 수 있는 무기고 전쟁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무기지, 일전에 써먹을 수 있는 무기지라고 보통 생각하는 흐름이 있죠. 전자를 보통 응징 억제 중심의 사고라고 하고 후자를 보통 워파이팅 케이퍼빌리티, 그러니까 핵 실전 전력화라는 개념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런 개념들은 다 냉전기에 미국 혹은 소련이 이 핵교리를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들이고 아쉽게도 두 개의 이 양자의 선택지를 완전하게 병합하는 혹은 하나로 묶는 식의 교리는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이어서 미국도 처음에는 핵무기는 정치적인 무기고 못 쓰는 무기고 상대가 핵무기를 못 쓰게 만드는 데만 포인트가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야, 핵도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전투 무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무기지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왔다 갔다를 왜 하게 되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대와 나의 재래식 전략 격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상대보다 재래식 능력이 센 나라다, 재래식 전력이 세다라고 느낄 동안에는 핵무기는 마지막으로 라스트 리조트라고 흔히 불리우는 그런 개념으로 놔둬도 상관없는 무기 체계지만 상대의 재래식 전력이 나보다 더 세다. 특히 상대와 내가 전선을 지금 이미 접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는 전술핵을 만들어서 이걸 실전에서 써먹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이런 식의 교리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표현한 그 개념들이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의 주요 내용인데요. 거부 처벌 억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아마 하고 넘어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거부는 상대의 공격을 못하게 상대의 공격을 못하게 막거나 상대의 공격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상대가 공격을 주저하게 만드는 방식이고, 처벌은 네가 한 발을 때리면 나는 10발, 20발을 때릴 거야 라는 식으로 또 강한 응징을 위협함으로써 상대를 못하게 하는 방식, 상대가 결정을 못하게 하는 방식, 둘 다 억제의 기본적인 두 가지 방식입니다. 선제 사용, 선제 불사용은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재래식 교전의 와중에도 핵무기를 우리는 먼저 쓸 수 있어라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 재래식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상대가 먼저 핵을 쓰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핵을 안 쓸 거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두 개의 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핵 국가들의 핵 교리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표인데요. 왼쪽에 그 Y축을 보시면 선제 사용, 선제 불사용이 있고, 밑에 가로축에 보시면 응징 억제가 있고 처벌 억제가 있죠. 그래서 쭉 이제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핵국가들의, 뭐 지금도 다 핵국가이긴 합니다만, 그 교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해지는 거죠. 특징이 뭐냐 하면 상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상대와 내의 재래식 격차가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왼쪽 아래에 해당하는 선제 불사용과 응징 억제에 기반한 이런 식의 억제 교리를 주로 갖게 됩니다. 반면에 상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내가 재래식 전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선제 사용이 가능하고 거부 억제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요거는 국가별의 차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국가가 하나의 교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핵교리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와 나의 전력 격차, 재래식 전력 격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국가가 이런 교리로 발전을 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우였는데요. 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Massive Retaliation, 대량 보복을 기반으로 하는 핵교리를 주로 운용을 하다가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케네디 행정부 때 이른바 Flexible Response, 유연 반응 전략이라는 걸 만들면서 디나이얼로 거부 억제 용도로 핵을 쓸 수 있다. 재래식 교전의 와중에도 재래식 전력이 우리가 밀려서 전선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전술핵도 쓸 수 있지. 넘어가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련도 상당 기간 매시브 리텔리에이션에 꽂혀 있다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미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만 이 에스컬레이트 투 디 에스컬레이트라는 방식으로 전술핵을 먼저 사용할 수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죠. 가장 중요한 경우가 파키스탄입니다. 북한하고 제일 비슷합니다. 원래는 아주 모호한 핵 능력만 갖고 있을 때는 역시나 리텔리에이션 중심의 보복 중심의 핵교리를 갖고 있다가 인도와의 재래식 격차가 명확해지니까 인도가 특히 콜드 스타트 이런 방식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재래식 전력을 확 키워 나가니까 그걸 만회하겠다 하면서 이제 전술핵을 전선에서 활용하는 방식의 교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교리도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차례인데요. 왜 이런 교리상의 진화가 발생하느냐 하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보복 위주의 핵무기로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뭐 전선에서 아주 작은 수준의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졌는데 그걸 이제 핵무기로 보복을 한다, 대량 사용으로 보복을 한다 해버리면 그러면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 위협을 높게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의 군사적인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규모의 전술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 전술핵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다. 이른바 헤어 트리거드 포스처라고 보통 그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위태로운 발사 태세를 과시를 해서 제대시 전략이 우리가 열세에 있지만 니들이 그것만 믿고 쳐들어오면 전술핵으로 우리는 그걸 막아낼 거야라는 것으로 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써먹게 됩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일이죠. 그래서 전술핵 개발과 SRBM 고도화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완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상반기 중에 선언 정책 혹은 태세 혹은 핵지휘 통제 그러니까 NC2가 이제 누클리어 커맨드 앤 컨트롤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핵 지휘 통제 체계죠. 핵을 어떤 부대들이 운용을 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둘째 가는 임무라는 표현도 썼고 핵 전투 무력이라는 표현도 썼고 뭐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4월에 현장 지휘관에 대한 발생하는 위임에 관한 그 시사를 한 바 있고 6월에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언급을 했죠. 그 핵 전투 무력이라는 말은 war fighting capability의 북한식 번역어로 보입니다. 딱 그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중시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른바 이런 식의 핵교리와 관련된 기존 서구 학계의 논의나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핵전투 무력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고 많이 배웠고 다 따라왔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행 국가들의 경로를 추종을 해서 자신들이 군사적인 목표를 상대로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할 경우에 미측의 대응이 제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깔고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면 북한은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자기들이 전술핵을 이런 식으로 쓰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평양은 확신이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들이 전술핵 무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핵무기를 쓴다고 해도 미국이 대량으로 핵무기를 사용해서 보복 공격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전술핵을 조그맣게 썼는데 미국이 대량 보복으로 받아버리면 그건 말 그대로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평양은 어떻게든 자기들은 전술핵을 쓰면서도 미국은 전략핵으로 대량 보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고 혹은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 본토에 대해서 북한이 타격력을 갖게 된다면 미국이 확정 억제를 가동하는데 쉽지가 않을 것이다. 드골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전술핵 무기는 영내에서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으로 활용을 하고 전략 핵무기 미 본토에 대한 ICBM 능력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다음 그림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조슈아 폴락이라고 MIA에 있는 친구가 쓰는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오해하시기 쉬운 게 미국이나 북한이 서로 미사일을 쏘면 ICBM을 쏘면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지도를 보면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실제로 지구본으로 그려보면 이게 최단 경로이고 모든 ICBM은 이 경로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 미국에서 북한으로 쏘는 모든 미사일들은 중국 내지는 러시아 영토를 관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CBM이 이 경로 위로 날아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미사일이 북한을 가는 건지 베이징을 향해 날아오는 건지를 초기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만에 하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걸 자신들에 대한 핵공격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핵공격으로 이거를 핵 보복으로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위험성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제법 규범의 비례성 제약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데요. 뭐냐면 특히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이런 생각을 북한이 많이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이 핵무기의 군사적인 용도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었고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거대 핵 국가가 아니고
작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핵무기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압도적인 재래식 능력, 정밀 사격 능력으로 그걸 다 격파하고 억제할 수 있어라고 해서 CPGS 같은 그러니까 그 글로벌 프롬프트 스트라이크 재래식 전력으로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아주 압도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재래식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는 평양은 자기들이 제한적으로 핵을 쓰는 경우에는 미국이 핵보복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18 NPR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위력 핵무기를 다시 들여왔고 전선에 배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조금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북한이 전술핵을 전선에서 쓰게 되는 경우에 미국도 저위력 핵탄두를 전선에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도 충분히 각오를 하고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북한의 꼭 나쁜 시나리오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핵무기의 기본적인 특징은 교착을 만들어내는 데 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상대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뻔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더 밀어붙일 수가 없는 교착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핵무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군사적인 효용입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전선에서 쓰고 미국이 저위력 핵탄두를 전선에 있는 북한 부대를 향해 깨는 데 쓴다면 북도 남으로 내려오기가 힘들어지고 남도 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고 북한이 전술핵을 쓴 상황에서도 북한은 김정은 체제나 김정은 본인의 목숨을 지키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단초가 열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반도에서의 핵교전이 전술핵과 저위력 교전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재래식 전략의 열세를 각오하고 전쟁에 나서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나은 상황일 수 있다. 이게 아마 북한이 생각할 수 낼 수 있는 핵무기의 군사적 용도로서는 맥시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세 가지 포인트들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 과연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는가? ICBM 사거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맞고 ICBM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핵공격 능력을 판단하는데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잡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실존적 타격 능력이죠. 실전적 리텔리에이션, 실존적 디터런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그냥 한 발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그냥 핵무기가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상대가 위협을 느껴서 움직이지 못할 거야라는 방식이 있고 assured retaliation, 그러니까 확증 보통 보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미사일을 많이 날리면 최소한 한두 발은 상대의 영토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겠지. 라는 게 이른바 assured retaliation이라는 표현이고요. assured destruc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확증 파괴죠. 그러니까 그 상대의 영토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통 이제 확증 파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PGM 정밀 공격 능력, 즉 미국의 정밀 사격 능력이 확장이 되면서 특정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assured retaliation 혹은 assured destruction을 갖기가 더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미사일 방어나 PGM 능력이 좋지 않았을 때에는 핵무기가 한 10대 발만 있어도 그래도 미 본토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정밀 타격 능력으로 그 핵무기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서 깨고 남은 미사일들이 날아오게 되면 그거를 알래스카에서 MD로 잡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문턱, 그 기준점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기준점으로 놓고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북한은 assured destruction은 전혀 아니고 assured retaliation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이 정도 능력 갖고는 자기들의 영토에 북한의 핵무기가 떨어질 리는 없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ICBM 능력을 개발을 할수록 미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데미지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이 날아오는 미사일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들어 왔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핵심은 북한은 소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우리가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몇 기의 ICBM에 우리가 억제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참고사항은 미중에 대해서도 심지어 중국조차도 2000년대 초반에 갖고 있었던 핵전력의 특성이나 이거를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대응 능력, MD와 조기 타격 능력들을 이렇게 다이내믹을 돌려서 계산을 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조차도 assured retaliation조차도 확증 보복조차도 불확실했다라는 논문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한 발의 미사일, 중국이 쏘는 한 발의 미사일도 미국이 못 닿을 수 있어라는 계산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조차도 그러했다면 북한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은 그건 뭐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CBM이 중국, 러시아 영토를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미국의 핵전력의 상당 부분의 무게중심은 지금은 SLBM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잠수함이 전체 15척쯤이 있는데 그중에 태평양에 깔려 있는 게 한 7, 8척쯤 되고 각각의 잠수함이 한 100기 정도의 SLBM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00기 정도의 SLBM이 동시에 하나의 국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ICBM이 중국, 러시아 영토를 광투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된다라고 해서 미국이 SLBM을 가동하는데 제약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비례성 원칙이 있는데 미국이 북한이 자기들이 제한적으로 핵을 쓰면 미국이 대규모로 핵 보복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거야. 왜냐? 국제법 규범에 안 맞으니까. 국제법 규범에는 상대의 공격에 비례적으로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전선에서 군인들 몇 명 죽이는 핵무기를 썼다고 해서 평양이나 북한 영토 전역에 대해서 매시브하게 그 보복을 가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이 안 맞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울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꼭 특히 미국의 군사당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핵전쟁에는 그런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핵전쟁은 통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발이라도 핵무기가 쓰여지면 그러면 얼마든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라는 표현들을 쓴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제임스 매티스가 했다는 말인데요. 카플란의 더 밤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교리를 구사하고 있는 게 북한이 처음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방식의 교리를 쓰면서 자신들의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들이 로우하게 핵을 쓴다고 해도 우리는 하이하게 갈 거야 라는 게 미국 군사당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대략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월과 6월에 이제 이 모델들이 만들어졌었죠. 신형 전술 유도 무기에 전술핵을 장착해서 전방 포병 부대에 배치를 하고 발사 권한 또한 포전장지 유관에 위임하는 모델을 정확하게 말하면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말한 적은 없고 나온 여러 가지 문장들을 조합해 보면 이렇게 읽히는 문장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슬쩍 보여준 거죠. 원래는 전술핵을 북한이 만들고 있어라는 이야기들이 가시화되면서 주로 했던 시나리오는 아마도 이스칸데르나 에이테키스 같은 미사일 수백 킬로미터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들의 전술핵을 달아서 후방에 있는 항만이나 비행장들을 타격하는 데 주로 쓸 거야.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전시 중원 능력을 차단하는 데 주로 쓸 거야라고 보통들은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전선에서 100km 내외가 되는 그러니까 그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사거리가 지금 120 정도 나와 있으니까요. 100km의 내외의 이 전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KN-23이나 KN-24 이걸 장착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선택은 어쨌든 이거였다라는 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여기 장착을 하려면 새로운 고폭 장치를 디자인을 해서 전력 핵선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이제 7차 핵실험이 필요한 기술적인 이유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건 어떤 용도로 써먹는 거냐? 재래전 상황에서 전세가 불리해져 가지고 전선이 돌파될 혹은 붕괴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전술핵을 써서 한미 측의 진영을 차단하는 게 이게 아마 기본적인 용도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전술핵으로 우리 측 전력을 다 깨가지고 난 다음에 전선을 돌파해서 서울 내려오면 어떡하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을 사용을 하면 현장에 일단 오염이 되는데 그 오염을 뚫고 막대한 지상군 전력을 내려보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 따지고 보면 후방에 있는 한미 측의 지상 전력의 인벤토리들을 감안을 해보면 그러면 그 1차 전선이 뚫렸다고 해서 2차 전선이 또 뚫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정적으로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라고 저희력 핵탄두를 안 쓰겠느냐
상황이 이런 식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미국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의 교리는 북한이 그런 식의 교리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건 적합성이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방식들은 모두 나토나 파키스탄이 이미 써먹었던 방식입니다. 상대가 재래식 전력이 우월해서 전선이 무너질 위험이 커질 경우에 이걸 사용해 저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파키스탄은 좀 더 재밌는데 인도군이 적 국경에 해당하는 LOC 라인 오브 컨트롤을 넘어오게 되면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전술핵을 써가지고 인도군을 저지하겠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영토의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국 영토의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인도가 이거를 핵보복으로 되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들은 이렇게 핵무기를 쓰면서 제한적으로 전술핵 무기를 쓰면서도 전략핵 교전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전술핵들을 현장지휘관에게 위임했다라고 말해둠으로써 여차하면 핵확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국 자신들에 대한 군사공격을 함부로 항상하지 마라고 억제 효과를 키우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후방 타격 시나리오에 비하면 훨씬 더 제한적인 혹은 훨씬 더 뭐랄까요, 이게 딱 통제 가능한 핵전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에 가까운 혹은 전략핵 교전으로 핵확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만약에 전술핵으로 후방을 타격하게 되면 인구 밀집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을 것이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핵무기의 파괴력도 상대적으로 큰 무기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군들이 사상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전선에서의 전술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한국군 지상전력으로 피해가 제한될 확률이 충분히 있지만 후방 타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핵 사용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 북한이 첫 번째 전술핵 사용 교류로 이 전선에서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미국의 대량 핵보복이 나서는 가능성 혹은 핵확전이 전략핵 단계까지 확전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제 재원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식의 북한이 갖고 있는 핵확전 개념을 정확하게 활용을 해서 억제 메시지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두의 의사 사례, 전술핵을 제한적으로서 재래식 열쇠를 상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국가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었고, 그 몇몇 나라들을 상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같은 교리를 채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전술핵을 니들이 쓰면 우리가 대응 못할 거라고 니들은 착각을 하지만 그건 니들 착각일 뿐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 니들이 한 발이라도 쏘면 우리는 매시브하게 대응을 할 거야 라는 대응 방식으로 갔다라는 거죠. 북측이 경계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전략핵 단계로 넘어가는 확전이라면 그 확전의 가능성을 최대한 위협하는 것, 전술핵과 전략핵 사이의 확전 문턱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확전 개념상 북한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재래전과 전술핵 사이에는 문턱이 없어. 그 문턱은 매우 낮아.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이 벌어지면 전술핵 사용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전쟁을 결심할 생각을 하지 마라는 게 북한이 하고 있는 얘기라면 우리는 아니 그렇지 않아. 확전의 문턱은 재래전과 핵전 사이에 그어지는 거야. 니들이 재래전 와중에 전술핵을 한 발이라도 쓰면 그거는 전략핵 확전까지 한 번에 쭉 가버리는, 전술핵과 전략핵 사이에 문턱이 없으니 쭉 가버리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른바 세 개의 포인트, 평양이 갖고 있는 세 개의 포인트가 왜 말이 안 되는지, 왜 미국의 생각은 다른지, 왜 한미 측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측의 대응이 한미 측의 핵 대응이 제한적이거나 비례적일 수 있어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삼가해야 맞다. 그건 오히려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논쟁적인 쟁점이 이 이른바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가 된다면 오히려 이쪽의 메시지를 북한에게 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전술핵을 써도 한미 측의 대응이 전술핵 내지는 저위력 사용으로 제약될 수 있어, 비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선이 고착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착의 상황은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전쟁이 벌어진 후에도, 특히 자신들이 전술핵을 사용하는 후에도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나 안위를 지킬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의 저래식 열세에 비하면 불리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물론 전술핵을 배치를 해서 비례적인 대응으로 가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북한이 갖고 있는 핵 확전 개념을 뉴트럴라이즈, 그러니까 형해화하는 것, 그걸 무효화하는 데에는 그렇게 좋은 방식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황일도 교수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황 교수님의 이제 이 발표 내용은 그 지금까지 전개되어 북한의 어떤 핵무기 고도화의 기술적 진화, 그 기술적 진화와 동시적으로 핵교리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최근에 전술핵을 실전화하는 그 움직임이 핵 확전 개념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매우 굉장히 논쟁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맨 마지막에 제언을 하신 부분, 특히 이제 북한이 전략핵 확전을 경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술핵과 전략핵 사이의 문턱을 없애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 한미 측의 대응 논리로서 이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상당히 이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포함해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서 좀 더 쟁점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두 분 지정 토론자께서 그런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 또 여기서 혹시 이제 뭐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럼 김종섭 부소장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황일도 교수님 역시나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뭐 다 동의는 합니다. 그 뭐 기본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 다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 지금 발표의 가장 중점은 이제 뭐 전략핵이 아니라 북한이 전략핵과 전술핵을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전술핵 개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북한이 어떤 핵교리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히나 이제 좀 약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거칠게 뭐 우리 언론에서 이 전술핵 개발이라든지 뭐 김여정, 김정은 그 담화 같은 것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이젠 억제가 아니다, 북한이 억제를 넘어섰다, 실전 전력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는 억제가 아니라 실전 핵 선제 사용 교리를 분명히 했다, 바뀌었다. 뭐 이제 그 김여정 담화 이후에 막 이제 그런 좀 그 해석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아까 황 교수님이 얘기한 좀 거친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황 교수님도 아마 그런 뜻으로 설명하셨을 텐데, 저도 이거는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특히 이제 전술핵을 통한 어떤 실전 전력화, 이것도 억제 전략의 일환이다. 그것이 이제 거부적 억제라는 성격일 것, 응징 억제, 전략핵을 통한 응징 억제랑은 성격은 다르지만 북한으로서는 전략핵 보복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술핵을 통한 거부적 억제로 이중으로 사실은 억제를 중첩적으로 좀 강화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선제 사용을 분명히 했죠,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래식 전력이 열세기 때문에 이 전술핵의 선제 사용 교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뭐 파키스탄이나 여러 나라를 비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뭐랄까요, 조금 더 나간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래식 교전이 발발하면 북한으로서는 전술핵을 쓰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한다. 사실 이제 거기까지는 설명이 분명한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간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전술핵 위협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재래식 교전을 선제적으로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먼저 일으키고 나서, 그리고 자신이 얻은 어떤 군사적인 이득을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취할 거다. 전술핵을 실전에 쓰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거부적 억제를 그렇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 증원군의 여기 개입도 그만큼 코스트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사 작전을 통한 어떤 이득을 얻은 후에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나갈 때 한미의 대응이 궁색해질 거다. 약간 끌려다닐 거다. 막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연결되는 논리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언론에뿐만 아니라 뭐 일부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그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논리를 펼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봐라. 러시아가 핵 사용 위협을 통해서 나토의 개입을 막고 이러지 않느냐. 어떤 군사적 이득을 취한 후에 이 어떤 위협을 통해서 더 이상의 나토의 개입을 경고하고 막아내지 않느냐. 그 뭐 에스컬레이트 투 디에스컬레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다르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랑 다르게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나라가 재래식 교전을 시작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 저는 좀 의문인데, 지금 이 북한의 전술핵 교리와 관련돼서는 이렇게까지 가는 이런 주장들 해석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이제 상호 확정 파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뭐 미소 냉전 때 그 관계가 아니니까 그 어슈어드 디스트럭션은 이제 되게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북한의 ICBM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면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이제 그것이 만약 완성된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한미 동맹의 디커플링을 가져온다. 확장 억제 신뢰성의 위기가 찾아온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에 우려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황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데미지 리미테이션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이런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또 선제적으로 디스아밍 포스 스트라이크 하고 또 그중에 살아남은 거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방어로 요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하고 상호적으로 이렇게 벌너러블한 취약성을 갖는 관계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그 정도까지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보면 우리 입장에선 그러면 확장 억제 신뢰성 문제는 애초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지, 디커플링 문제를. 그리고 이제 종종 보면은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덤포드 합참의장인가요? 이렇게 예방 타격 논리를 막 언급하잖아요. 북한이 ICBM을 통해서 미국 뭐 대도시 모욕하는 건지 용납할 수 없다고. 뭔가 군사적인 옵션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ICBM 능력이 진짜 계속 고도화돼서 이제 발전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자신들의 영토의 대도시를 위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건지. 그게 이제 확장체 신뢰성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황 교수님은 조금 좀 그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조금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뭐 계속 더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한 번 더 토론 기회 다시 할까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궁금한 거고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이제 정책 지원 관련돼서 이제 우리 메시지를 북한이 이 확전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전술핵과 전략핵 사이가 그것이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북한이 전술핵을 쓰더라도 끝까지 간다. 전략핵 보복이 간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북한이 그 틈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그 메시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도 그렇게 만약 그런 일이 발발하면 실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임플리멘테이션 자체도.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의 어떤의 도발, 어떤 그 수준과 상관없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해상에 한번 시위를 터뜨릴 수도 있고 EMP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무슨 어디 서부 오도에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북한이 그렇게 조금 어떤 재래식 교전 상황에서라든지 뭔가 갑자기 에스컬레이션이 크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뭔가 시도했을 때
메시지는 평소에 거기 이제 확전 통제는 없다. 이게 끝까지 간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 맞는데 실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냉전 때도 뭐 비슷한 아까도 설명하셨듯이만 대량 보복 전략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그죠? 이게 사실 그 억제 신뢰성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도발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오는데 아까 뭐 고하야게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이제 대량으로 전략핵으로 보복하겠다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억제로서의 신뢰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한반도에서 그렇게 전략핵이 이렇게 대규모로 쓰이는 그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냉전 때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특히나 계속 이제 논쟁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대량 응징 뭐 이제 응징 억제 기반을 둬서 이렇게 핵 전쟁 자체를 예방하려는 어떤 이런 하나의 흐름이 있었던가 하면 그것만 고집하기에는 억제 신뢰성이 약한 데다가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케네디 행정부 때도 뭐 베를린 위기가 있었을 이럴 때도 그럴 때 대통령의 선택권이 너무 제약이 돼가지고 대량 보복하고 소련으로부터 대량 보복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재앙으로 끝나는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핵전쟁이라는 것이 좀 수행한다는 게 우습긴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 여기에 뭐 포즈라든지 정지라든지 뭐 바게닝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 넣어가지고 이 핵전쟁 자체도 조금 합리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뭐 큰 인류의 재앙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통제해가면서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소련한테 주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뭐 유연 반응 전략도 사실은 그 맥락에 다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물론 이제 미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경우에 북한의 핵교리가 저러니까 저 틈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량 보복 메시지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강조 계속해야 된다. 도발의 수위와 상관없이 그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억제로서의 신뢰성 문제도 하나 있거니와 실행의 문제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확장억제 관련돼서 실행력 제고 이런 노력들 많이 하잖아요. 뭐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도 그렇고 국방부에 뭐 DSC도 있고 그러면 아까 이제 황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런 메시지라면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잖아요. 한미가 그렇게 작전적으로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별로 이럴 땐 어떻게 대하고 이렇게 어떻게 대하고 그렇게 뭐 그런 깊이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신뢰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논의를 좀 더 이렇게 심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정도의 메시지라면 굉장히 단순하면서 명확하고 그 아이젠 행정부 때 어떤 대량 응징 보복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라서 이런 게 좀 약간 딜레마가 아닌가. 물론 아까도 그 유연 반응 전략도 그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만큼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유연 반응 전략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도 완벽하진 않은데 이런 메시지를 채택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초반부터 굉장히 그 논쟁적인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은 다 이제 메모를 아마 하셨겠지만 북한이 재래식 교전을 먼저 해서 그 전술핵에 대한 어떤 기정사실화, 효용성 이것을 상당히 극대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과연 나토나 러시아 지금 사례와 이게 비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뭐 질문도 있으셨고요. 또 진짜 미국이 본토 타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지. 근데 보통 예산 증액을 하거나 예산을 탈 때는 굉장히 북한 우려를 많이 또 표명하긴 하는데, 네, 어떻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확전 경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어떤 이 문턱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진짜 억제의 신뢰성을 실제로 갖는가에 대한 문제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사실 이게 뭐 하나의 회의 주제거리가 되는데 어쨌든 뭐 가능한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보미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일도 박사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분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북한
독트린이 변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전술핵과 관련돼서 이 제한핵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그 시나리오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지어서 이제 계속 논의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전술핵 사용과 그 전략핵 사용을 우리가 이게 연결지어서 이 상황을 과연 고려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한반도 내에서 전술핵 사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보장책으로 미 본토 전략핵 타격 능력 사고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전략핵은 전략핵대로 가는 거고 전술핵은 전술핵대로 가는 것이지 뭐 전술핵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전략핵의 그 능력, 미국의 본토에 대한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이 부분에 이걸 링크해서 우리가 생각을 굳이 이제 해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같은 국가는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하죠. 대부분의 이제 새로운 핵보유국들, 신흥 핵보유국들을 하는 국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적성국과 국경을 공유하는 건데,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큰 적성국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 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북한은 그 사거리에 다 맞는 이제 미사일이 다 필요한 거죠. 그 타겟에 맞는 미사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핵실험 성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국가가 최소한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어적 능력을 갖췄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제 투발 수단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그 사거리 투발 수단이 갖고 있는 사거리에 맞춘 이제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공세적 의미가 이제 방어적 의미에서 이제 공세적 의미가 강화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마 북한은 이제 적성국이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존재를 하고 거리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핵보유국들과의 다른 핵보유국들과의 인도 파키스탄과의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2017년 11월 29일에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규정을 하면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배경도, 자기들 나름에는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 가능한 그 사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나름대로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능력을 자기가 미국에 증명했다라는 합리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북한의 어떤 재진입 기술이 어떻고 저떻고, 뭐 정밀 유도 기술이 어떻고 저떻고, 계속해서 2차 타격 능력에 대한 그 의문이 끊이지가 않았고, 그 이후로도 뭐 미국에서도 아직 그 미사일이 배치됐다는 증거는 자기네들이 확인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현실은 이제 달랐던 거죠. 그래서 8차 당대에서도 15,000km 이상의 뭐 미사일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북한은 억제보다 이제 강압보다는 이제 여전히 억제에 현상 유지 선호하는 데 조금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전술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전술핵 무기라는 게 일관된 정의는 없습니다. 뭐 탄도의 폭발력 기준을 맞춰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거리에 맞춰서 전술핵을 규정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술 핵무기라는 게 한 번도 예를 들면 미소 간에 군축 대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라던가 미소 간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군비 통제 논의에서 제외됐던 핵무기를 전술핵으로 분류하는 그런 정의까지 있기 때문에 이 무기에 대해서는 일관된 그런 정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이게 사용 가능한 무기로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술핵 개발과, 그리고 열병식에서 이제 4월 25일 열병식에서 김정은 발언을 근거로 해서 이게 뭐 핵 전략이 북한의 핵 전략이 좀 더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확증보복에서 비덱스 확정을 바꿨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술핵 역시 실제 사용 가능한 그런 것보다는
여전히 이제 억제 아까 이제 이야기 나왔지만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가 전방에 전력 보강하는 거를 이제 저지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또 미니 SLBM 개발했죠. 그러니까 해상의 미 항모, 에이브럼 링컨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저지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미 연합 군사훈 훈련할 때 이것을 이제 핵 위협을 통해서 이거를 뭐 연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까 앞서서도 이야기 나겠지만 한반도에 다시 이제 계속해서 북한의 어떤 핵 능력 증강에 대해서 증강이 있을 때마다 뭐 그런 이제 무기 시험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술핵 재반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모를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혹시 모를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술핵을 갖고 있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억제를 위해서 여전히 전술핵이 갖고 있는 게 북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저는 이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2차 타격 능력을 갖는 것과는 별개로 가야 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핵 사용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임스 매티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임스 매티스가 군사위원회에서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술 핵무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그게 사용되면 그것은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확전되지 않을 것인가?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북한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왜냐? 북한도 미국이 아까 여기 나왔지만 북한도 미국이 북한이 2차 타격 미국에 대한 2차 타격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쟤네는 불완전한 2차 타격 능력을 갖고 있네. 쟤네가 핵 전술핵 쓰면 우리 바로 그냥 때려버리면 되지. 우리는 어차피 MD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북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북한 스스로 군 지휘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군이라는 조직은 언제나 항상 최악의 상황을 군사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북 입장에서 북한이 전략핵을 북한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특히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미국이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술핵과 전략핵의 이 사용 그 연결을 짓는 것이 과연 이제 맞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무기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제한핵 전쟁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최근에 이제 무기들 보면 나이아레일드라고 해가지고 그 미사일 최종 사용자가 엔드 유저가 그 킬로톤을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게 뭐 전술핵에 이렇게 탑재를 하면 작고 정확하고 뭐 이제 방사능 오염 가능성도 이제 낙진 위험성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래식 무기보다 파괴력이 높고 이러니까 이게 과연 사용 가능한 무기처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정치적 거부감은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당연히 북한이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어떤 대비도 분명히 하겠지만 저는 여전히 조금 더 억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말씀드렸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무기 체계가 무기 감축 뭐 이런 협정 등의 이제 그런 논의되는 그런 무기들이 아니잖아요. 군축 협정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무기인데 결국에는 이 무기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폐기될 무기 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실사용을 지금 당장 이것과 전략핵과 연결짓는 부분, 그리고 실사용에 의한 어떤 이런 시나리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약간 좀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역시 문제 제기 역시도 쉽지 않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략핵과 전술핵의 이 경계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편인데 굉장히 핵탄두가 굉장히 다종화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제 핵 전력을 계속 지금 진화 개발하는 과정에 핵탄두를 굉장히 다중화하고 있죠. 굉장히 저강도 저강도에서부터 해서 굉장히 큰 폭발력까지 다중화를 하고 있고 운반체도 굉장히 다중화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재래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탄도미사일이든 그다음에 크루즈 미사일이든 재래식 기존의 그 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언제든 탑재될 수 있는 이중 용도로도 이제 전환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떻든지 굉장히 경계가 허물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지금 북한의 예를 들면 KN-23, 24, 25도 이게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동이 다 가능한 이중 용도라고 한다면은 어떻든 미국이나 지금 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런 소위 이제 모호성,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모호성들이 굉장히 문제적인 거죠. 문제적인데 저는 이게 문제적인 게 뭐냐면 식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별이 오히려 가능한 것이 상대가 만약에 재래식 탄두로 공격한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재래식으로 응전하는 방식이 이제 가능한데 저쪽에서 쏘는 것이 이게 재래식 탄두인지 핵탄두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경계에 있다라면은 그냥 재래식 공격인데도 불구하고 핵으로 대응하는 아주 확전, 뭐 굉장한 핵전쟁으로 이제 비화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일각의 분위기는 오히려 이런 식별 불가능성, 오인의 가능성을 오히려 더 염두에 두고 SSCN 개발에 굉장히 반대 목소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의 그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지금 이제 김보미 박사님이 제기한 부분도 굉장히 그런 문제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술핵과 우리가 전략핵을 명확하게 과연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면은 북한에 대한 지금 평가, 소위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 고도화의 어떤 단계라든가 지금 움직임도 좀 더 다른 방식의 해석, 또 교리 역시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문제식과 아마 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일단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의 일단 답을 좀 듣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온라인상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발표자나 토론자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화면을 띄우셔서 거기서 저희한테 사인을 보내시면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황 교수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역순으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술핵과 전략핵의 교리가 그냥 별도의 교리 아니냐? 그게 꼭 링키지가 걸려 있는 것이냐? 저는 링키지가 걸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략핵의 군사적 용도가 뭐죠? 대미 전략핵의 북한이 상상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해서 핵을 군사적으로 미 본토에 대해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한 발이라도 핵 ICBM을 날리는데 성공을 하면 북한은 쑥대밭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자살행위를 군사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게 군사적으로 효용이 있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출발점을 좀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핵무기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써먹어야 군사적인 용도가 가장 큰지, 어떻게 해야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열세를 상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지 고민을 했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미 본토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도 또 꼼짝 못하겠지, 까불지 않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쓰면 자기들도 죽는 게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위협은 신뢰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경로들을 찾아서 헤매는 와중에 지금 여기까지 도착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고민과 이 방향성은 북한 혼자만의 고민이나 방향성이 아니라 유사한 조건에 처해 있었던 선행 핵국가들이 모두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이런 식의 생각의 발전을 거쳐서 현재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인도 파키스탄과 북한의 사례가 다르지 않느냐, 타깃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파키스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지금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눈앞에 있는 이 전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인도의 수도나 인도의 전략적 핵심 타깃이 경제 시설들이 몰려있는 후방이 분명히 존재하죠. 가까운 그 지역에 대한 핵사용 가능성과 후방에 대한 핵사용 가능성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술적 핵사용과 전략적 핵사용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전술적 핵사용의 군사적 용도를 최대에 키울 거냐에 대해서는 모든 핵국가가 똑같이 고민해온 고민이지, 이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세계의 타깃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고민이 좀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술핵 전력을 만들고 그 운용 교리를 짜는 과정에서 전략핵의 확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나 혹은 고민하지 않는 핵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이라고 해서 당연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전략핵으로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을 때 군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용도가 과연 있겠느냐. 핵을 만들어놨는데 이 물건을 어떻게 써먹을 거야라고 김정은이 물어봤을 때 총참모장이 혹은 전략군 사령관이 이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우리가 이걸 쓰면 그냥 무조건 죽는 게임인 것 같은데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김보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의 임무일 겁니다. 군의 임무라는 것은 핵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것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결정이었을 텐데 그 핵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그나마 효용이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그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민군의 임무였겠죠. 전략군 사령관의 임무였겠죠. 그리고 그 전략군 사령관의 임무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술핵에 별도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예컨대 강압의 수단으로 전술핵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같은 맥락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술핵이랑 전략핵이라는 구분 자체가 사실은 편의를 위한 것이죠. 홍문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핵의 전술적 사용과 전략적 사용이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장에서 전술적인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핵을 사용할 거냐, 작은 규모의 핵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전쟁 자체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상대의 전략적 핵심을 타격하는 데 핵을 쓸 거냐, 이걸로 갈리는 거죠. 후자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언제든지 북한을 와이프아웃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지죠. 전술핵을 사용하면 그게 어떻게 에스컬레이션 될 수가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술핵이라도 작은 무기라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부분에는 링키지가 걸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혹은 북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숙 박사님의 말씀으로 조금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처음에 해주신 얘기는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공세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술핵을 분명히 예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을 점령을 한 다음에 전술핵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니도 꼼짝 못하겠지라고 우리 코어션을 가할 수 있죠. 누클리어 코어션을 가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클리어 그 코어션을 가할 때 북한이 그 전술핵을 썼을 때 자기들은 어떤 데미지를 입게 될까? 그 데미지를 입고 나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름의 확신이 없다면 그 코어션은 신뢰할 수가 없죠. 그 코어션은 위협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에스컬레이트 투 디에스컬레이트가 가능한 이유는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실제로 에스컬레이트가 끝까지 가서 미국과 정말로 끝까지 가버리면 미국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전 세계가 다 망하는 거죠. 그것을 러시아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전을 미국 역시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확전을 위협함으로써 오히려 전술핵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재래전에서의 전황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거나 미국의 인게이지를 차단하는 용도로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북한처럼 제한된 핵전력이 있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구사할 수 있는 확진 파괴 능력에 대해서 전혀 그걸 바이하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그럼 에스컬레이트를 미국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러시아의 에스컬레이트 투 에스컬레이트를 흉내 내려고 한다고 한들 그 위협이 미국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높게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북한이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뭔가의 목표를 위해 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핵사용을 위협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누클리어 코어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충분한 논쟁이 이루어져 왔고 결론적으로는 아마도 불가능한 것 같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누클리어 코어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본인의 시큐리티를 본인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요 정도의 정치적인 목표, 요 정도의 경제적 목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위태로운 상태를 자초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코어션은 1번 가능성이 별로 없고 2번 신뢰성이 없습니다. 상대가 그 위협을 높게 평가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북한 측에 대해서 핵이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사용되면 니들은 다 죽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코어션의 가능성, 그런 식의 사용의 가능성도 확실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확정 억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전략핵의 대규모 사용이 과연 한반도 상황에서 바람직한 거냐,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냐,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책 방향이 맞는 거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반드시 맞아요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민의 영역이 있죠. 그 고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끊임없이 두 가지의 이 양대축 사이로 왔다 갔다 한 것에는 이 고민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과연 상대가 핵을 한 발이라도 못 쓰게 만들려면 대량 보복을 위협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정말로 실제로 한 발을 쐈을 때 우리가 대량으로 보복을 해버리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 나갈 텐데 그 상대가 우리한테 핵무기를 못 쏜 만큼 북한 같은 작은 나라라고 치더라도 최소한 북한 인구가 몇백만 명은 죽을 텐데, 혹은 한국이나 일본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확률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게 맞나? 라는 고민을 아마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의 공세적 활용 가능성, 이른바 이제 누클리어 섀도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핵무기의 그림자 안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움직이는 요런 식의 가능성들을 차단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매시브하게 리텔리에이션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신뢰성 있게 주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둘 중에 어느 게 정책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리한가, 더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가늠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북한이 그런 식으로 전술핵이나 핵무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혹은 공세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개연성 자체를 잠그는 게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그게 핵전쟁으로 확전되고 전략핵 구조로까지 확전돼서 한반도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막는 거에 초점을 둘 것이냐, 둘 중에 어느 거가 더 중요한가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별 수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가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그것도 분명히 가능한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전술핵 들여오고 북한이 사용하는 전술핵 공격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할 거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분명히 전술핵 사용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겠죠. 다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술핵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매우 비약적으로 커지겠죠. 그리고 북한은 그 가능성, 그 틀 안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군사적인 자율성을 누리게 되겠죠. 저는 이거보다는 전자가 지금으로서는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자의 옵션을 더 지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그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갖고 있는 미국의 캐파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공격 능력만 따지고 보면. 근데 어쨌든 북한이 아무리 높은 수준으로 핵 개발을 달려 나간다고 해도 몇 가지 넘을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토가 너무 작다는 거죠. 영토가 작다는 것은 북한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들은 발사각이 매우 좁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인터셉션을 하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잘 깔아놓으면, 웬만한큼 잘 깔아놓으면 그러면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은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MD가 비싸죠. 그래서 예산 철되면 당연히 우는 소리 하고 북한이 지금 만들어둔 미사일이 몇 개인데 MD는 몇 개니까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보기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확장될수록 미국은 점차적으로 그 MD 능력 동시에 발전을 시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MD가 북한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을 막는 데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중국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러시아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MD로는 감당이 안 돼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상당히 자제하고 있었던 거지만 북한이 이미 그렇게 만들었고 그걸 발전시키고 있고 북한은 MD로 상당 부분이 커버가 가능한 상대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상태에서라면 이 명분을 삼아서라도 얼마든지 MD 능력을 강화하는 데 써먹을 수 있죠. 다만 실링은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합니다만 북한이 미국이 갖고 있는 GMD 능력이 너무 커져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누클리어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그 스트래지क 스테빌리티를 깨버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2차 타격 능력 자체를 훼손하는 상황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건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국 역시 또 다른 차원의 핵 레이스로 넘어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레벨에 가기는 충분히 멀었고, 그리고 그 레벨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도 아마 미국은 충분히 북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는 영토가 좁다는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의 감시 정찰 능력이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의 ICBM이 우리가 화성 17형을 받지만 그렇게 느린 텔로는 도망다니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아마 충분히 미리 깰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대미 보복 타격 능력을 그게 충분히 매우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저는 여전히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미국 분들은 대부분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언제 영원히 그럴 거냐?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ICBM 능력이 정말로 수백 개의 수준으로 늘어난다거나, 결정적으로는 SLBM을 북한이 신뢰성 있게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말씀드렸던 좁은 영토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 남태평양 어디서도 쏠 수 있고 북극해 어디서 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하고는 그림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SLBM이라는 물건은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또 뭐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태평양에 깔아놓은 대잠전 능력을 감안을 하면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를 벗어나서 태평양 바다에 나오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주 기근한 예를 들면 그겁니다. 나는 헤비급 선수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유치원생이 나한테 덤비고 있다는 정도가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핵 전략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 한미동맹 확장 억제의 신뢰성 문제, 확장 억제의 신뢰성이 그 부분, 미국이 본토 타격으로 우려해서 확장 억제가 가동이 안 될 거다. 저는 그거는 메인 변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메인 변수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법 규모의 프로포셔널리티 이슈, 그러니까 비례성 이슈, 상대가 요만큼 핵을 썼는데 미국이 이만큼 대응한 게 맞나 아니냐의 이슈,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처럼 핵무기의 군사적인 용도 가능성을, 활용 가치를 최대한 낮추겠다, 비핵화, 그러니까 전 세계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향해 가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미국의 그 공격이, 그 대응 수단이 재래식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무게 중심이 있다고 느껴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거냐 같은 드골의 질문은 북한이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성립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편에 가깝습니다. 대략 다 대답을 한 걸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두 토론자들의 토론 이제 뭐 대응 토론이죠. 뭐 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너무 이제 지금까지 나온 쟁점들을 계속 다루는 과정에서 약간 좀 일반 분들이 다, 저도 포함해서 일반 분들이 좀 궁금해할 부분들을 제가 세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그걸 제 질문을 다 답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모든 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얘기 드리는데, 일단 북한의 지금 핵돌이라고 소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이제 핵교리나 핵정책을 상당히 수사적으로 모방하거나 대응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사적인 가능성, 여기에 무게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8차 당대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무기들이 열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년 안에 이제 그걸 개발하겠다고 하고, 지금 2년 차죠 이미.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이 열거한 무기들을 정말 성공적으로 5년 안에 다 개발했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북한의 향후 핵교리나 이 내용들이 지금과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가, 얼마나 또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그런 열거된 무기들로 봤을 때 북한이
추구하는 핵교리의 궁극적인 어떤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형태, 이건 뭔가라는 거를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이제 자신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자신의 능력이란 측면에서, 핵 능력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번 좀 그냥 세 분이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말 상상력을 동원하는 이야기인데, 주로 이제 지금 북한의 핵 전력 개발이 주로 대미용으로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제 대미 최소 억제 또 거부 억제 이거를 최대화시키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분석을 하시는데, 맞는 거죠. 당연히 맞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미중 전략 경쟁, 또 미러 갈등, 어쨌든 진영 논리가 상당히 이제 팽배해지는 좀 상황들인데, 자, 이런 구도 속에서 소위 말하는 조금 핵 교리의 암묵적 또는 뭐 공식적 또 비공식적 뭐 여러 형식으로 일종의 암묵적인 이런 핵교리의 어떤 전술적 협업, 분업.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식으로의 반접근 전략이나 최소 억제 전략, 또 뭐 거부 억제 전략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중국이 취하고 있는 뭐 반접근 전략이라든가 핵 전략 이런 것들과 하나의 공동 전선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뭐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서로 상호간의 어떤 암묵적이거나 묵시적인 방식으로 가능성, 또는 뭐 실제 뭐 공식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동 전선화돼서 이게 소위 대미 억제력에 있어서 상호성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포함될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제 그냥 상상력인데, 이게 단순히 대미 억제라는 그 북미 양자적 구도에서 좀 더 핵 교리 자체를 좀 더 다자적 방식으로 이게 뭔가 교구할 가능성, 그런 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초보적인 형식이라도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세 분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공격적 무기로서의 전략 전술핵 무기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뭐 내부에도 이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다층적인 방어망의 계획도 있고 한데, 북한이 만약 이런 약간 북중러의 공동 전선화 또 내지는 전략적 제휴가 느슨하게나마 계속 이루어지고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의 북중러의 어떤 가능성, 기술적 협력 또는 뭐 가능성, 방어 전선의 어떤 구축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상상력이지만 혹시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그냥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거기 사회자의 그냥 하나의 어떻든 우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답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정 토론해 주셨던 두 분이 편안하게 각각 이제 지금 나온 모든 얘기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석 부소장님부터 먼저. 예. 네, 아까 황일도 교수님 제 질문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어느 정도 다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원래 이제 확장 억제 신뢰성 문제를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황일도 교수님은 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근거도 좀 말씀하신 편인데, 미국이 그렇게 북한이라는 그 작은 나라의 핵 위협, 본토 핵 위협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결국에는 이제 뭐 디커플링이나 냉전 때 드골이 얘기했던 것이 그렇게 적용될 리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얘기하면 뭐 어슈어런스의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불안해할 수는 있지만, 그 디터런스 차원에서는 그거 작동한다. 미국이 벌써 그거를 이렇게 디커플링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말씀은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하나 그래도 조금 계속 뭔가 깔끔하지 않은 거는, 억제라는 거는 이게 뭔가 그 개연성 때문에 좀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확실한 게 아니라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확증 보복을 가질 수가 없죠. 절대 확증하지 않죠. 그렇지만 단 한 발이라도 뚫을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미국 대통령이나 의사결정권자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배제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ICBM이 지금 상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더 이제 고도화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확증 보복이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한두 발이라도 뚫을 수 있다. 그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
그게 만약 있다면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 놓고 안심하고 한반도에 대한 그 확장 억제 커미트먼트를 이행하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억제의 성격이라는 것이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확증 보복한다는 자신감을 절대 못 갖죠. 근데 반대로 미국도 100%다 무력화되거나 다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개연성 때문에 사실은 확장 억제 신뢰성 문제라는 것이 조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지금 아까 저 홍민 실장님 그 몇 가지 해주셨는데 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가능한 것만 몇 개 좀 제 간단한 의견 말씀드리면 북한이 과연 어디까지 추구하려고 그럴까? 핵교리, 뭐 핵 능력의 엔드 스테이트 당연히 생각할 것 같아요. 무한정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아까도 이제 발표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이제 크게는 두 축인데 이제 확증 보복하고 이제 전략 핵하고 이제 전술핵 능력을 통한 어떤 거부적 억제, 뭐 그것을 비대칭 확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나눠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완성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당연히. 특히나 이제 확증 보복 그 미 본토에 대한 응징 억제 능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ICBM 능력 더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SLBM이 역시 응징 억제 그 서바이버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더 발전시키리라고 보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 비대칭 확전 전술핵 쪽에서도 지금 뭐 7차 핵 실험 얘기 나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소형화 경량화 해가지고 지금 뭐 KN 23, 24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새로 나오는 이런 신형 전술 유도무기나 이런데 탑재할 수 있을 투발 수단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전술핵 탄두를 탑재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걸 좀 더 다양화할수록 사실은 그 아까 얘기한 그 비대칭 확전 태세를 실질적으로 실전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축으로 다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면 그럼 완전히 어떻게 그럼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냐?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황 교수님 그 이제 진단에 동의하는데 이게 어차피 확증 보복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어차피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 확전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그 능력을 일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단거리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고도화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질적으로 확 뭐가 달라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저 중국과 북한이 뭐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뭐 핵교리가 이렇게 조금 같이 융합돼서 이렇게 작동할 가능성 흥미있는 지적이신데 사실은 중국은 약간 좀 그걸 꺼려하지 않을까요? 예. 그 북한은 이제 어떤 지금 미국을 상대로 중국의 이제 그 뭐 핵 억제 능력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복 능력 갖추면서 뭐 ATA도 하는 건데 이게 북한이라는 그 저기 어떤 주니어 플레이어가 들어와 가지고 북한하고 엮이는 게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반가울까 좀 약간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뭐 북한으로서야 뭐 사실은 그렇게 되면 더 억제력이 조금 더 배가 될 수 있어서 좋긴 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 안 해보고 언뜻 드는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북중이든 뭐 북러든 간에 이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제 뭐 서로 이렇게 교리를 공동화시킨다는 개념보다는 뭐 중국이 북한의 어떤 이런 핵 교리, 핵의 어떤 이런 고도화를 활용하는 뭐 이렇게 소위 이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이후에 그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온라인상에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정환 아마 KBS의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 김정환 기자님께서 북한의 이 같은 핵무기 개발과 핵교리에 대해 중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공식적 입장보다는 실제 내부적 논의는 어떨 가능성이 있는지 아마 이제 제가 질문한 내용과도 크게 약간 좀 같은 맥락에 있는 질문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하여튼 그 답변하는 과정에 이 질문도 좀 유념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황일도 교수님 아까 답변 주신 부분 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도 파키스탄 사례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인도 파키스탄은 국경을 같이 접하고 있고 서로가 최대 적성국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콜드 스타트 독트린에 대해서 인도에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재래식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벅차니까 나스를 했지만은 사실상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엔 전략 무기하고 전술 무기의 구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그렇게들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략 무기를 뭐 개발을 하고 있던 전술 무기를 갖고 있던 간에 어쨌든 서로를 타겟으로 삼는 거 적성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확실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재래식으로 우월한 이제 상대를 국경에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핵보유국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라는 점, 지리적으로 우리 더 떨어진 미국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보면 또 미소 간에 이런 관계로 과거의 관계로 또 대입해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술핵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전략핵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그런 좀 딜레마에 빠진 상황으로 전략무기와 전술핵무기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는 측면을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홍민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이제 8차 당대에서 얘기했던 거, 뭐, 북한이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짜자자작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정말 5년 안에 개발을 성공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일단은 이게 그 정도로 상상하기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무기 체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태세는 오히려 공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확전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글쎄요, 이게 될 가능성도 일단은 이게 기술적으로도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지휘 통제 체계인 거죠. 아무래도 비대칭 확정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 다종화가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해요. 일단은, 공격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방어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격할 무기가 많다고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이제 굉장히 곤란함을 주게 되고, 하나의 무기 체계가 다른 무기 체계의 장점, 단점을 상쇄하면서 그런 상호 이제 효과를 내기도 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문제는 이제 북한의 정치 체제 구조상 이거를 그렇게 가면 갈수록 우임된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북한이 같이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적 형태는 자신들이 매니저블한 수준의 핵무기를 갖추는 거고, 지금 말 그대로 북한이 8차 당대에서 얘기하는 건 정말 이럴 가능성, 이제 일종의 자기네들 위시리스트를 오픈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북한이 뭐, 개발하고 싶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지휘체계까지 다 고민을 한다 치면, 적절한 수준에서 멈춰서, 자신의 안보 환경, 뭐, 경제적 상황, 국내 정치적 요구, 이거 다 고려해서, 이제 비대칭 확정보다는 확실히 이제 작은 그보다는 좀 덜 공세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북중러 공동 전선화 다자적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북한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4월 25일 열병식에 김정은의 발언이 공세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데에는 그냥 국제적 정세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북한 같은 국가에서는 뭐 청중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아무 말이나 뱉고 그 다음에 그거를 뒤집는 발언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이제 뭐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 미국과 관계 개선될 가능성도 낮고, 그 북한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공세적 발언을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발언한다고 해서 어떤 이제 불리한 상황이 이제 김정은이 직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어떤 강인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효과를 누린 거지. 이제 그 이상의 뭔가 어떤 공동전선화가 형성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국이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할 것인가.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하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사실 중국이 북한과 이걸 해서 득이 될 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북한의 어떤 군사적 능력이 좀 지금 수준을 넘어가고 이제 뭐 핵실험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중국 눈치를 제일 많이 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핵실험을 하면 할수록 이제 북한의 입장을 비호하는 중국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고 언제까지 이제 북한을 비호할 수 있을지 약간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까지 생각밖에는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 제가 어떻든 이제 일반 관찰에서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좀 답하기가 좀 약간 저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8차 당대에서 열거된 무기가 이제 위시리스트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약간 좀 논쟁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걸 다 기술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제 김정은이 직접 자신이 총화복을 통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굉장히 가시적인 행동들은 상당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한다면이라 제가 이제 조건부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한다면은 교리상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세성이나 이제 수사적 사용 어떤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냥 그건 하나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황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얘기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벌써 마지막이군요. 저는 한 라운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5개년 계획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두 분이 주신 말씀에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교리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까?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참 뭐랄까 북한 군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유사한 여건에 있는 국가들은 다른 교리를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돌파해내는 다른 수를 찾아낸다면 저들 진짜 공무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일은 아까 이제 언뜻 그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의 대미 확정 그 보복 능력도 불안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텔도 만들고 고체연료도 만들고 다탄두도 만들어서 그걸 키웠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그 선율로 올라왔다고들 보통들 평가들을 하죠. 북한이 하고 있는 일은 중국의 사례를 흉내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ICBM을 텔화하고 고체연료를 만들고 다탄두를 만들고 다탄두도 특히 MORV, Individual Reentry Vehicle을 만들어서 어쨌든 극대화하겠다라는 방향이 정해진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그에 플러스해서 이제 김성석 박사님 말씀 주셨던 SLBM 능력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미국의 자신감도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는 분명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고 훨씬 더 신뢰성 높아지는 측면의 변화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단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그게 억제 포인트 아니냐? 100%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 불확실성의 그 좁은 창을 노리기 위해서 북한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뚫고 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반대의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 한 발이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장거리 타격 능력을 한꺼번에 조기에 와이프아웃 해야 될 군사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쟤네가 ICBM이 있으니까 쟤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쟤네가 초보적인 ICBM 능력이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저것부터 일단 제거하고 넘어가자. 둘 중에 어느 게 미국 스타일이냐? 저는 후자인 것 같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한 발이라도 미국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북한 입장에서는 시큐리티 threat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민 박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포메이션으로만 놓고 보면 이런 그림인 거죠. 지금 북한은 중국에게는 프랑스일 겁니다. 미국에게 프랑스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맹국인 듯 아닌 듯 하고 별도의 독자적인 핵전력을 갖고 있어서 나토와 WTO 발샤바 조약기구가 세게 한판 붙을 때 프랑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약간 좀 골치 아픈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큰 판이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거겠죠.
미국은 싫어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봉희 박사님, 김종석 박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식의 미들 플레이어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판을 어지럽히면 오히려 자신들의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핵교리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사고할 개연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중러가 이거 관련해서 뭔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중러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이야 뭐 미국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이렇게 길을 가는 척하지만 그 나름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긴장 관계가 있고, 특히 핵전력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핵전력 문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뭔가의 포메이션을 만드는 개연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공동 미사일 방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우리가 상상해 볼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러시아는 S-300, S-400 같은 대공 방어 미사일 무기를 팔아야 하는 비즈니스 수요가 있죠. 실제로 그리고 이 무기들을 팔면서 중앙아시아나 뭐 심지어 어디 뭐 중동 국가들에게까지 공동 미사일 방어 내지는 미사일 방어 기술 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던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많은 레토릭들을 남긴 바가 있죠. 북한이 러시아의 이런 레토릭을 되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자주 드는 예로 러시아가 대공 훈련 혹은 뭐 미사일 방어 훈련 혹은 미사일 방어 역량 관련된 무언가가 하면 반드시 농구신문에 기사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뭐 AP 무슨 뭐 이런 그 서구 언론보다 오히려 북한의 그런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핵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에서 날아오는 모든 핵미사일은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로를 관통할 수밖에 없고, 뒤집어 놓고 보면 태평양 바다에서 쏘아지는 그러니까 미국의 SLBM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려면 북한처럼 요만큼이라도 앞서 있는 게 레이더가 만약에 거기 배치할 수 있다면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능성들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하고 싶을 건데, 중국, 러시아가 이거에 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러 사이에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기사들이 재작년 연말쯤에 있었는데 그 뒤로 진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혹시 그 지금 온라인상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추가적으로 남은 시간 혹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직 뭐 댓글에 따로 올라오는 건 없죠. 예. 혹시 있으시면은 살짝 뭐 화면을 키시고 얘기하셔도 되고, 화면을 안 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요. 예. 오늘 그 회의가 이제 거의 뭐 2시간 다 이제 임박해서 경과했습니다. 그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원래 토론회 7월 연속 기획 시리즈입니다. 큰 주제가 핵정치와 군비경쟁, 기로에선 한반도라고 저희가 명명했는데요. 오늘 그 3주차에 해당되는 북한의 핵교리 진화와 최근 핵확정 개념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약간 그 이후에 이 주제만 가지고도 조금 많은 좀 후속적인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온 쟁점과 주제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그 우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그 황익도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는 방법도 있고, 또 오늘 토론해 주신 분 중에 또 연속적으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발표를 좀 듣는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그 유사한 자리를 또 마련하는 것으로 기약을 하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황익도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열띤 토론해 주신 김정섭 부소장님, 그리고 김보미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